어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업률이 의미있게 상승했음에도 10년물 장기금리가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WTI 원유의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한 부분을 생략하고 중간과정 모두 돌아내고 결론만 도출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중립금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잭슨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질 중립금리 0.5, 인플레이 목표 2%,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2% 해서 지금 점도표상의 2.5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물가 상승, 하락, 압력 없는 이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금리 수준을 얘기하죠. 현재는 2.5%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 중립금리를 0.5%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산해서 기준금리가 5.5%죠. 이와 비교를 해보면 중립 수준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다, 낮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높죠. 높아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가 생각만큼 잡히지 않으니 중립금리 0.5%가 낮은 게 아니야? 높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3%까지 주장하기도 하고 뱅가드 투자자문도 1.5%,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도 2%, 뭐 1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2%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지금 기준금리랑 비교했을 때 중립 수준하고 앞으로 물가를 더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시 뉴욕 연은 총재, 사실상 FED의 뭐 2인자죠. 뭐 0.5% 수준을 지지했고요. 잭슨홀에서 파월도 특별히 중립금리를 언급은 했지만 올릴지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년물 팁스 물가 연동 국채죠. 지금 수익률이 2%, 실질금리입니다. 2%까지 찍히게 됐고요. 이게 지금 08년도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일단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5.5%라는 기준금리에서 계속해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GDP죠. 그렇다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부분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준금리를 산출하는 과정, 뭐 테일러 룰의 기준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명목 중립금리를 뽑아서 여기에 총생산, 국내 총생산 관련된 부분을 조정치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친 부분들이 사실상 계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추정된 부분 또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하다. 상당히 이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실질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뜻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글쎄요. 어딘가 부러지지 않고 물가만 쏙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런 계산식에서 정확한 실질 중립금리를 뽑아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딱 봐도 쉽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추정에 들어가는 이런 계산식에서 정확한 중립금리를 뽑아서 물가만 딱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의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아주 낮은 확률의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주제는 이것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이렇게 조금 중립금리를 얘기하다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금리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간 프리미엄, 뭐 텀 프리미엄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금리 결정,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채권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채에 투자하고 있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국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회사채라든지 다양한 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금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리의 경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를 보상받기 위한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겠죠. 뭐 경기도 들어갈 수 있고 변동성, 인플레이션 등등 뭐 여러 가지 수급 원인 등이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금리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몇 개 꼽자면 뭐 물가가 오르는 게 있겠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그리고 뭐 경기도 들어갑니다. 뭐 경기 여건에는 실업률이 들어가겠고 뭐 유동성도 들어가겠죠.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낮은지도 프리미엄을 더 받고 안 받고의 여지가 있겠죠. 뭐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냐, 뭐 수요가 탄탄하냐, 뭐 게다가 뭐 기타 등등의 리스크 프리미엄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국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채권에 해당되는 기간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국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채권이라는 이 가격이, 금리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건데요.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테고 여기에 그걸 플러스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회사채가 됐든 국채가 됐든 여러 가지 텀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늘어날 경우 경기 여건이 나빠지는 거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겠죠. 채권의 금리의 형성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집니다.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왜 하락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냐면 채권의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채를 포함한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형성되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식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거나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 또한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악화된다는 뜻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의 일종인 기간 프리미엄도 늘어나게 되는 게, 상승하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업률이 올라서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게 되는데 왜 금리 하락을 기대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프리미엄은 늘어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즉 위험 중립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간 프리미엄은 늘어나더라도 연준의 중립금리 하락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주제가 이 그래프에서 다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검은색 이 그래프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볼드체한 부분하고 점선인 부분 요렇게랑 요 가운데 세 개 다른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요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구간을 체크를 한 것이고요. 실업률이 상승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기간 프리미엄은 다 같이 상승을 했어요. 예, 맞죠? 실업률이 오르면 기간 프리미엄은 다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경기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가 확대되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보상 심리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보시면 요 올라가는 거와 반대로 이 회색은 떨어지죠. 가운데 세 개의 경우에는 중립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가 더 떨어졌다. 실업률이 올라갈 때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닌 경우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실업률 올라갈 때 기간 프리미엄 올라갔다. 기간 프리미엄 다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약간 혼조세를 보인 거고 뚜렷하게 하락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이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기간 프리미엄은 올라간다.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지만 보통 중립금리, 위험 중립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중립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립금리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도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연준의 금리 완화 기대가 쉽게 형성되기 어렵다. 조금 올라서는 안 되죠. 더 많이 오르던지 지금처럼만 올라서는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는 연준의 완화 기대를 확대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하게 나왔던 어제와 같은 그런 실업률 상승으로는 기간 프리미엄이 모두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중립금리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80년대는 언제 떨어졌냐?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WTI 가격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게 됐죠.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 기점으로 더 이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퍼지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는 어렵겠죠. 그와 영향이 다 함께 맞으면서 그래서 이 원인이 저는 이 유가의 흐름과 연관성이 높다. 결국엔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면 유가의 흐름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무렵에 이렇게 금리도 이렇게 하방으로 흐르게 되는 모습이 잡혔고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한 시점에서는 중립금리의 하락 기대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아직 그 뚜렷하지는 않은 것이고 금리가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심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사라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금리가 빠르게 안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잭슨 홀 파월 연설에서 2% 인플레 목표치 언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현재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지속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2%를 천명한 이상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강한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기 위축 둔화 침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당분간 장기채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환율, 엔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정세를 찾는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는 WTI, 유가의 안정세 등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 보시면 지속해서 전반적인 하방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끝부분만 확대해 보면은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기간 프리미엄 10년물 금리랑 비교를 해본 걸 보시면 10년 국채, 미국 국채에 위험 리스크를 주는 게 기간 프리미엄을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음의 영역입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요? 이 부분은 디스카운트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기간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단정 짓기 위해서는 글쎄요. 지금 이 19년도부터의 음의 영역에서 기간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계속 형성해 줬고 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미국이 망할 것 같냐라는 리스크 퀘스천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용 리스크를 과연 미국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기간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죠. 들고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기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의 소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리스키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19년도부터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뭐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대전환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이때서부터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냐면 돈의 유동성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죠. 이 흐름 자체를 돌릴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을 언급할 때 유가의 전망 없이 상승 요인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신뢰성이 낮은 분석이다라고 보고요. 유가를 전망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의미하죠. 유가 트레이드를 하는 분들만 하더라도 1년 뒤, 3달 뒤, 6달 뒤를 모르는데 이거를 예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레벨을 유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럴 요인이 앞으로는 환경의 변화, 전기차의 활용이 늘어난다든지 친환경 에너지가 뭐 확대된다라든지 등등의 지금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글쎄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당장은 뭐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거를 기대하면서 마치 장기채 금리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